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제 퀴즈 한번 풀어봤는데 풀만 하던가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다음 강의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한국사 파트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요. 이후에 3학년 때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는 182페이지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내용이.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예습을 해보고 싶은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 유튜브 강좌에 들어오면 거기에 재생 목록이 있어요. 이 재생 목록에서 한 2강좌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역사 원의 세계사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된다고 한다면 그거 한번 겨울방학 때 긴 겨울방학 동안에 놀면서라도 한번 봐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은 세계사적인 지식들을 많이 쌓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세계사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더 공부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시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 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요. 자,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트는 10페이지에 해당되고 교과서는 17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네 번째 조선 후기의 문화의 변동. 조선 후기의 문화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되었었는가에 대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에 서양의 문물이 수용되다 에서부터 이제 국학 연구에 관심을 쏟다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1번의 서양 문물의 수용과 관련돼서는 이미 이 시대 때에 서양의 문물은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꼭 청나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나라 시대 때도 이미 서양의 문물은 계속해서 수용이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으로 중국 사신이 온 것이 아니고요. 이거 좀 말이 좀 잘못된 건데 우리나라 사신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오면서 거기서 누굴 보게 됐었냐면 서양인 선교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다시피 당시에 유럽에서 힘을 잃었었던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 쪽이 동방에서 자신의 힘을 키우고자 신자를 많이 만들 요량으로 선교사들을 동방 지역으로 많이 파견하게 됐고요. 그런 선교사들이 대거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중국에다가 서양의 과학기술 같은 것을 하나의 포교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포교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서 많은 그런 이 중국 사람들은 서양의 종교를 바로 서양의 여러 가지 학문 중에 하나로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이것을 이 중국으로 갔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연히 중국에 들어왔었던 문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들을 통해서 건너서 이제 접해서 갖고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바로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과학기술, 그 다음에 화포 만들거나 세계 지도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던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과학 여러 가지 분야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계 지도 만드는 것, 세계 지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포, 대포 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청나라에게 패배한 다음에 이른바 무슨 정책을 펼칩니까? 청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바로 북벌 정책을 펼치죠. 북벌 정책 추진했었던 왕의 이름은 기억날까요? 바로 효종입니다. 바로 이 효종 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있었던 많은 왕들은 우리나라의 대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화포를 되게 많이 집중적으로 개발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천리경, 즉 망원경 같은 것을 대거 우리나라에 많이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먼 곳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독특하게도 해협을 통해 가지고서 스스로 이제 울리는 그런 시계를 볼 수 있는 자명종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가끔 가다가 서양 사람들, 특히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기 직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 많은 항로를 뚫었거든요. 네덜란드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때 당시에 이 일본과 같이 교육을 했고, 일본은 네덜란드 국왕과 정기적으로 사절을 교환할 정도로 나름대로 이제 서양과 같이 많이 접해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당시에 일본의 나가사키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많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활약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문제는 뭐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가다가 폭풍이 불어가지고서 그 폭풍 때문에 배가 난파돼서 흘러 가다가 하필이면 도착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제주도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뭐 이런 지역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났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발견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일본과는 그다지 많이 친한 편은 아니니까 중국을 통해 가지고서 본국을 보내줄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서양인들은 바로 말 그대로 산 지식인들이잖아요. 과학기술도 많이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러 우리나라에 서양인들 들어오면 그 서양인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하는 조치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화포, 대포를 만드는 기술 같은 것을 많이 배워요. 배워가지고서 국벌 정책에 많이 이용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는 이 벨테브레이, 바로 우리말로 이제 박연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의 경우에는 아예 우리나라 여성과 같이 결혼해가지고서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분과 또한 같이 만났었던 좀 더 후대에 있었었던 바로 제주도에 이제 난파해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운 좋게 탈출했었던 바로 이 네덜란드 상인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탈출을 했었었죠.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중국이 모든 문명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었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인식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벗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중심의 성리학적인 사고가 점차 벗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학 중에서 중상학파와 같은 그런 실학들이 많이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었죠. 여러분들, 그럼 과학적인 측면 또 뭐가 있었느냐?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즉 서양의 과학 기술들이 대거 많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즉 일단은 우리나라는 농업국가고, 농업국가가 발전하려면 당연히 농업이 잘 돼야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정확한 시간대에 벽실을 언제 뿌리느냐, 그리고 언제 수확하느냐, 언제 김을 메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런 것들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의 달력을 만드는 기술이었었던 수시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맞춰가지고서 만들었었던 바로 칠정산이라고 하는, 세종대왕 때 만들었었던 칠정산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었지만, 이것도 몇 날 며칠씩 조금씩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이 달력을 아주 정확하게 인력 365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를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됐던 것이 바로 서양의 과학기술에 의해서, 천문관측 기술에 의해서 바로 청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었던 서양의 청나라의 서양식 달력이라 볼 수 있었던 시현력이라고 하는 그런 달력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훨씬 더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날짜를 셀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농업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시현력이 들어오게 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에서도 우주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스스로 돈다 라고 하는 것을 서양이 주장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과학적으로 천문을 바라보는 과정 중에서 김성분이라든가 홍대영과 같은 분들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별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좀 희한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주가 지구를 돈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구가 스스로 이제 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주의 변화 같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책을 남기기도 하셨죠. 즉 김선문과 홍대영과 같은 분들은 과학적인 서양의 과학적인 그런 지식에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구가 스스로 돈다라고 하는 이른바 지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인식을 확 깨버렸었던 그런 지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조선 전기에는 중국을 왕빵시하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우리나라 그 다음으로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본은 저기 섬나라 여러 개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습긴 하지만은 아프리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표시를 해놨었던 그런 지도가 있었죠.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었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 바꿨었던 진짜 지도가 제대로 된 지도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즉 아직까지 자세히 보면은 바로 서양의 탐험가들이 발견했었던 모든 지역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었었던 서양의 지도를 중국을 청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여오게 됩니다. 이른바 고려 만국 전도라고 하는 그런 지도죠. 이걸 딱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충격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었는데 그 중국이란 땅이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이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중심이라고까지 크다고 볼 수는 없었고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엄청나게 클 줄 알았는데 완전 조그맸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뭐 박재강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바로 자기들의 제자들한테 지구본을 어디서 이제 구해 와가지고서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냐 라고 물어보고 중국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지구본을 보여준 다음에 이것을 팽그르르 돌려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도대체 중국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제자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바로 앞으로 한반도를 딱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이 내 앞에 있으면은 내 앞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내 앞에다 갖다 놓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중국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바로 자기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깨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인식을 변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농가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림경제와 같은 그런 좀 더 많은 그런 농업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농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학에서는 종두법이 연구가 됐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종두법, 즉 천연두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방법이라 백신이라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연구를 한 거지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 주고요. 이분은 바로 이제 조선의 몇 대 천재 중에 한 분이라고 하죠. 정약용 선생이 이걸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쉽게도 연구만 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바로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의학이 우리나라에서 발달되게 됩니다. 즉 허준의 동의보감 이후에 우리나라의 의학은 한동안 발달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허준의 동의보감을 의거해 가지고서 환자에게 어떤 식의 바로 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문제는 그 처방이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의사들 당시에 사람에 따라 가지고서 약의 처방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이 알긴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 보이는 이재만 선생의 경우에는 사람의 그런 체형을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서 사람들의 그런 체질에 따라서 약 처방을 다르게 하고 침을 놔주고 뭐 이런 식의 행동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재만 선생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학적인 측면에서는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하다든가 뭐 언어를 정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었는데 이때부터는요 이제 글을 배우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게 돼요. 안정복이라고 하는 분, 안용복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안정복이라고 하는 분이 이때 당시에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만드셨는데, 여러분도 이제 배웠다시피 고조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고려까지 일컬어서 계속해서 있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적은 것입니다. 근데 기존의 우리나라의 역사책들의 상당수는 우리나라 역사책을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중국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를 쫙 열고 한 다음에 거기에서 곁다리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역사책을 서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책인지 중국 역사책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안정복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를 중심에 놓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중심에 놓고 고조선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놓고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수적인 내용으로서만 적어두는, 즉 우리를 중심에 놓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놓는 그런 형태의 역사책을 이제 만드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였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종이라고 하는 선생은 바로 동사라고 하는 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유득공 선생인데요. 바로 발해고라고 하는 그런 역사책을 만드세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발해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논문입니다. 이 발해 역사에 대해서 만들어진 책이긴 한데 발해 역사서는 아닙니다. 왜? 바로 이 발해 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발해를 생각하며 라는 뜻인데, 즉 여기서 유득공 선생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고구려의 후예가 바로 발해인데 왜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후예에 해당하는 발해에 대한 역사책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통일신라 시대 때를 바로 통일신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쪽에는 신라가, 북쪽에는 발해가 차지하는 남북구 시대로 이제 명칭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고대사, 우리나라의 고대사와 그 다음에 발해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기존에는 한반도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만주 지역에 대한 역사까지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안내를 많이 해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지리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는 이중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택리지라고 하는 책을 만드셨는데요. 이건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택리지는 지도가 아닙니다. 지리서예요. 즉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풍속이라든가 이 지역의 유명한 인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서 이중한 선생의 택리지한 책이 되게 유명했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정상기라고 하는 분은 동국지도라고 하는 책을 만드십니다. 즉 우리나라의 지도를 만드셨는데, 근데 이 지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축척의 개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실제 지도의 시도를, 그러니까 백리를 한 척으로 이제 표시하는 그런 형태로 바로 백리척을 사용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겁니다. 축척의 개념을 사용했었다는 측면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실제 지도와 비슷하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분은 바로 이 김정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분과 관련된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고산자라고 하는 영화. 그다지 잘된 영화는 아니었었지만 어쨌든 이 대동여 지도라고 하는 그 지도는 이 김정호 선생이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백두산 천지 있는 데까지 말 그대로 온 길들을 전부 다 발로 직접 다 답사를 해가지고서 전부 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축척의 개념을 다 동원하고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다 합쳐가지고서 책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목판 같은 것을 찍어 놓기도 했었거든요. 나중에 좀 오해를 받아 가지고 일부 목판들이 불태워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시긴 하셨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측면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지도를, 우리나라의
영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때의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연구해가지고서 신경준이라고 하는 분이 훈민정음 운회라고 하는 이제 책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유희라고 하는 분은 이제 훈민정음을 약간 좀 깔보는 그런 말로서 언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유희라고 하는 분은 언문지라고 하는 책을 만드셔가지고서 국어 연구를 좀 더 열심히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표 하나, 자, 동감 1번 서양 선교사. 자, 1번 서양 문물의 수용에서 17세기 무렵 중국 사신으로 들어간 이들이, 자, 별표 하나, 거기 자체에다 별표 하나 씌워주세요. 동감 1번 서양 선교사, 서양인 선교사 혹은 서양 선교사를 통해 서양 문물을 수용하게 됩니다. 2번 서양 과학 서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지도, 그 다음에 화포, 천리경, 그 다음에 자명종 등을 조선의 전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벨데브레이 혹은 다른 말로는 박연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이제 개명하신 분이죠. 바로 이분과 그 다음에 하멜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바로 서양 문물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빈칸에 적겠습니다. 중국 중심의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두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에서는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동감 1번에서는요. 바로 이제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에다 별표 하나 줘주세요. 자, 동감 1번 청의 시헌역 도입, 달력 이름입니다. 시헌역이. 동감 2번 지전설 주장. 그리고 동감이 3번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깨부셔줬었던 바로 고려 만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지도가 발견됐고요. 자,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오른쪽에 홍대영 선생은 직접적으로 혼천이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 통해서 이제 천문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농가집성, 그 다음에 산림경제 등의 농업서적을 편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의학에서는 동감 1번 정약용의 종두법 연구, 동감 2번 이재마이의 사상의학 체계화.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이재마의 사상의학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국학발달에서는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국학발달 자체에다가 별표 한 개 반. 자, 첫 번째 역사에서는 동감 1번 안정복의, 자, 우리나라 역사가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바로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요. 이종휘라고 하는 분은 고구려 역사를 정리했었던 동사라고 하는 책을 만드셨습니다. 자, 동감이 3번에서 유득공의 경우에는 발해를 생각하며, 여기서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고대사를 만주 지역까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동감 1번 이중환이라고 하는 분, 박스 빈칸에 적겠습니다. 택리지라고 하는 책에서는 지역의 자연환경, 풍속, 인물 등을 서술했고, 동감 2번 정상기의 동국지도, 최초로 백리척의 축척을 사용했다는 점, 이 축척의 개념을 사용했다는 점 기억을 해주고, 동감 3번 그 다음에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 지도, 여기서는 산맥과 하천, 포구, 도로망 이런 것들 엄청 세세하게 깔끔히 표시했었고, 이것을 실제로 대량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좀 오해를 받아서 불태워짐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었지만요. 그 다음에 국어에서는 동감 1번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회, 그 다음에 2번 동감 2번 유희의 언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외울 것이 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배웠던 역사 있죠? 이 역사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생각해 놓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도움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까먹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